분노에 찬 사위가 통제력을 잃고 연로한 시어머니를 신체적으로 공격하자 가족의 긴장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희 엄마는 늙은 마녀야. 만약 그녀가 다시 나타나면 내가 그녀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는 자신의 알코올 의존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을 받은 후 소리쳤다. 70살이 된 그 여인은 자신이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이런 폭력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에피소드 이후에는 인생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운명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귀하는 레이코즈 더 생귀 채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의 결심이 가족의 행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항상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70살이 된 나이에도 날카로운 마음과 더욱 날카로운 혀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딸 타티아나가 3년 전 세르지오 미로시니코프와 결혼했을 때 경험 많고 은퇴한 교사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언뜻 보면 친근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존경받는 공장의 생산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는 그녀를 깊이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어지오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꽃을 가져오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32세의 타티아나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디아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밤에 방문하는 동안 사위에게서 가끔 풍기는 술 냄새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어지오는 자신의 중독을 숨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첫째, 퇴근 후 맥주 몇 잔이었습니다. 그 후 보드카는 주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항의를 시도했지만 즉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같은 건물, 불과 몇 층 위에 사는 리디아는 딸이 날마다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깊은 원, 초췌한 얼굴, 피로와 눈물로 흐려진 눈의 반짝임. 그 운명적인 금요일에 리디아는 집에서 만든 파이 바구니를 들고 그 부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어지오는 반쯤 비어있는 보드카 병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은 흐릿했고 말투는 흐릿했습니다. 타티아나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부엌을 돌아다녔습니다. 세르지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마세요. 리디아는 분노를 참지 못해 말했다. 내 딸을 보세요. 당신은 이 삶으로 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충혈된 눈으로 올려다보았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가 당신을 불렀나요? 이 집도 내 아내의 집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술에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르지오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금속성이고 위협적인 어조로 들렸다. 이 짜증나는 노파. 또 여기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리디아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격렬한 타격이 그녀의 어깨를 강타해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노부인은 소파 모퉁이에 등을 세게 쳤고 타티아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세어지오는 위협적으로 그녀 위로 맴돌았습니다. 숨이 차고 창백한 얼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장난을 치는 방식입니다. 리디아는 등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타트티아너는 그녀에게 머물 것을 간청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기나 보자고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토요일 내내 리디아는 누워서 타박상에 얼음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어지오가 한때 공장 인사 책임자와 친분을 자랑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직원을 경멸하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세르지오 자신이 이미 자신의 상사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리디아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보라색으로 화장을 가린 뒤 공장으로 향했다. 리셉션에서 그녀는 자신을 직원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며 제작부장과 함께 방청객을 요청했다. 50세 정도의 민첩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지닌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쿠드랴브체프, 블레디미어 펜나비치 코드라예이브세이프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맞이했습니다. 리디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사위의 행동, 즉 끊임없는 음주, 폭언, 전날의 에피소드를 보고했다. 나는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하지만 그는 통제불능이에요. 내 딸은 이미 구타당했고 이제는 나이 많은 여성에게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막아야 합니다. 사장님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세어지오가 술에 취한 징후를 보이며 직장에 도착했으며 기본 규칙을 무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코드라히에이브세이프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퇴근 후 세르지오는 옆 건물에 있는 친구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간식과 함께 보드카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집에 도착했지만 금요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타티아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그를 받아들였다. 내 엄마는 그 이후로 여기 안 오셨지. 그렇지. 그는 신발끈을 풀며 물었다. 아니요. 아내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주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세어지오는 마셨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는 타티아나를 영화관에 데려갔고 타티아나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는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분기별 보너스 지급을 발표했고 세어지오는 최근 몇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점심 식사 후 보너스를 받기 위해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공모할 의도 없이 진지한 남자를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드라예이브세이프는 그를 앉으라고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로시니코프,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성과를 주의 깊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세르히오의 피를 식히는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명확한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규율 없음, 그리고 노인 여성에 대한 폭행. 이것은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르지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이해가 안 돼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상사가 말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여기 계셨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남자가 70살 된 여자에게 손을 드는 것은 그의 성격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서지오는 오해에 대해 중얼거리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코드라히에이브세이프는 몸짓으로 그를 방해했습니다. 상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내부 규정을 계속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와서 물건을 가져가세요. 그는 솜을 밟은 듯 머리가 욱신거리고 손이 떨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도시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폭풍처럼 붉어져 있었다. 타티아나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세어지오는 해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생략했습니다. 그는 먼저 침입자와 결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에 그는 리디아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문을 열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녀야. 그는 씩씩 소리를 내며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리디아는 공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뒤에는 이미 이웃들의 실루엣이 복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폭력적인 음주로부터 내 딸을 보호해주세요. 널 죽여버리겠어. 세어지오가 소리쳤지만 이웃들은 이미 아파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남성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확고한 목소리를 지닌 이웃이자 전직 군인이었던 코랴 삼촌은 팔짱을 끼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정으로 세르지오를 쳐다보았다. 한 번 더 위협하면 경찰이 다음 정거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어조를 높이지 않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로 경고했습니다. 세르지오는 무기력한 분노로 꽉 쥔 주먹이 떨리며 물러섰다. 더 이상 그들의 폭정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세어지오의 세계는 강한 바람의 카드집처럼 무너졌습니다. 문이 차례로 닫혔다. 이전 직장 연락처에 대한 전화통화는 어색한 침묵 또는 건조한 응답으로 끝났습니다. 코드리에브 세이프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찾고 있는 프로필이 아닙니다. 돈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물처럼 증발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바닥을 닦느라 손에 굳은 살이 생긴 타티아나는 청구서를 지불하기도 전에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세어지오는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술은 그의 유일한 충실한 동반자이자 가장 배신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싸구려 술집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망각의 환상과 바꾸었던 사람들의 쓰라린 웃음과 공허한 약속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말없이 울다 눈이 말라버린 타티아나는 몇 벌의 옷과 당시 유일하게 남겨둔 누렇게 바랜 결혼식 사진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문을 쾅 닫았다. 그의 어머니 집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창문 밑에서 울부짖는 유령 세르지오가 되었다. 돌아와라, 배은망덕한 놈아. 그가 소리치는 동안 이웃들은 한결같이 단결하여 눈도 깜빡이지 않고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발코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가늘게 눌렀다. 그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의가 도래했을 때 달콤하고 피할 수 없는 맛이 났습니다. 조금씩 다시 빛을 받아들이는 식물처럼 타티아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의 눈 밑의 다크서클은 사라졌고 미소는 다시 진실해졌으며 세르지오가 펀치와 굴욕으로 지웠던 그의 눈의 반짝임은 감동적인 고집으로 다시 불타올랐다. 6개월 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세어지오는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곰팡이 냄새와 절망 냄새가 나는 아파트에서 길을 잃은 채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술은 그의 직업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앗아갔습니다.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40세에 60세처럼 보이는 남자의 떨리는 손까지. 그러나 데스티니는 타티아나에게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환경관리 세미나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와 꾸준한 손길을 지닌 엔지니어이자 최근 이혼했으며 성인 딸의 아버지인 미하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을 때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예리한 눈빛으로 그 남자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거리낌 없이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군요.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미하일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허영심이 아니라 배려를 나타내는 몸짓으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타트티아너의 두 번째 결혼식은 소규모였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맨 앞줄에 앉아 자신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전투에서 싸워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우아하게 포옹과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괴물을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나요? 샴페인을 마시며 타티아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늙은 선생님은 손녀의 반지를 가지고 놀면서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얘야. 내가 살던 시절에는 문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응용사회과학도 가르쳤다고 해보자. 테이블 주위로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의 끝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거리에서 남루한 인물이 된 세르지오 미로시니코프, 서지오 머로슈니카프는 여전히 때때로 그들과 함께 길을 건너곤 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임금을 받기 위해 식료품점에서 상자를 들고 다녔고 등은 굽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때로 타티아나가 지나가는 모습, 미하일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눈에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뒤늦고 쓸데없는 이해심이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떨어진 심연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73세였던 리디아 이바노브나의 삶은 잘 가꾸어진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타티아나의 다시 태어난 사랑에서 태어난 손자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릎에 앉히고 자신을 구한 공주와 결국 항상 이빨을 잃은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다. 얘야, 의소년이 잠들자 그는 속삭였다. 악이 승리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해 겨울밤, 가족이 티테이블에 모였고 밖에는 평화의 담요처럼 눈이 내렸을 때 타티아나는 몇 년 동안 공중에 맴돌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선 감정이 없으세요? 결국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가로등 불빛에 부스러기가 춤추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일부 전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전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미하일은 할머니의 무릎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요. 한 가지 언어만 이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결과를 직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변두리의 더러운 술집에서 세어지오는 마지막 값싼 와인 한 병을 입에 가져갔다. 그는 존경받는 것, 괜찮은 월급을 받는 것, 자신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내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세상과 불운,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병은 비워졌고 그와 함께 그의 인간성의 또 다른 조각도 비워졌습니다. 한편 사랑으로 따뜻해진 집에서는 노 선생이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결국 인생에는 자신만의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교훈은 불 속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